바로 저 집이에요. 저 안에서 내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경찰을 앞세우고 산 중턱의 고급 전원주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도 뒤따랐죠.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3년간 거지 취급하며 부려먹었던 며느리가 밤마다 몰래 남자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경찰 아저씨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아내가 여기서 외도를 하다니요. 남편은 피해자인 척 가슴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상간남에게서 뜯어낼 동계산이 벌써 끝나 있었습니다. 불륜 현장을 덮치면 이혼할 때 유리하고 상간남한테 합의금도 뜯어낼 수 있으니까요. 3억? 아니 5억은 받아내야지. 승리를 확신하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나온 사람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그날 밤 며느리를 잡으러 간 그 산속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23살의 은설아는 우산도 없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무심코 한 발을 내디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신호를 무시한 화물트럭 한 대가 빗길을 미끄러지며 그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설아는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 누군가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한 힘에 이끌려 몸이 붕 떠오르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설아는 빗물이 고인 인도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한 청년이 그녀의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청년의 팔꿈치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낡은 책가방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죠. 설아는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가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설아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는 벌써 몸을 일으켜 그녀가 떨어뜨린 가방을 주워 건네주고 있었죠. 설아는 멍하니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어찌나 조심스럽던지요. 저기 이름이라도. 설아가 다급히 물었지만 청년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웅처럼 나타나 그녀를 구하고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라지려는 것 같았죠. 설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청년의 뒷모습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거든요. 그 청년의 이름은 박기태였습니다. 설아는 그날 이후로 기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가 5년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어렵게 연락처를 구해 먼저 연락을 했죠. 기태는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굴었지만 설아가 자신이 국내 최대 기업 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슬쩍 흘리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설아는 그런 변화의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기태는 여전히 순수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으니까요. 비 오는 날 자신을 구해주던 그 따뜻한 품이 그녀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았던 겁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설아는 아버지 은충만 회장에게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저 기태 씨랑 결혼할 거예요.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은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는 딸이 데려온 예비사위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기태는 분명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웃는 얼굴도 호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은 회장은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하며 숱한 인간 군상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태의 눈동자 깊숙이 서려 있는 탐욕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설아야, 그 청년은 아니다. 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죠.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기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그렇다고 딸의 뜻을 완전히 꺾을 수도 없었죠. 오랜 침묵 끝에 그는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설아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우리 집이 망한 것처럼 꾸며라. 그리고 3년간 가난한 며느리로 살면서 그들의 본성을 직접 확인해라. 3년 후에도 내 판단이 같다면 그때는 내가 두 손 들겠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기태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지원이 끊긴 채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기태는 설아의 집안이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은성그룹 회장의 사위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결혼 직전에 집안이 망해버리다니.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부도가 났다고 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건 아닐 테고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일단 설아와 결혼을 하고 남은 재산이라도 빼돌릴 궁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아야,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 기태는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감동적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설아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기태를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신혼집은 기태의 낡은 시댁 빌라였습니다. 설아가 짐을 들고 시댁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 마점수는 현관에 서서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점순의 눈빛에는 실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죠. 재벌집 딸이라더니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야? 점순의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를 올렸지만 점순은 콧방귀를 뀌며 등을 돌려버렸죠. 그날 밤 설아는 곰팡이가 가득한 부엌에서 찬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부엌 한 구석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설아는 손이 빨갛게 얼어붙는 것도 모른 채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신혼 첫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남편 기태는 고시 공부를 한다며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지냈고 집안의 모든 자빌은 오롯이 설아의 몫이 되었죠. 시어머니 점수는 며느리를 마치 하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설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파출부 일까지 뛰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번 돈은 모두 남편 기태의 학원비와 책값으로 들어갔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 기태가 또다시 고시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 설아는 조심스럽게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독설이었죠. 다 내 탓이야.
내기가 너무 세서 내 운이 다 막힌 거라고. 기태는 설아를 노려보며 침대에 드러누웠습니다. 설아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 때문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거든요. 시어머니 점수는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지갑을 뒤졌습니다. 돈을 이것밖에 안 벌어왔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기태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거야.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설거지와 청소로 생긴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그래도 설아는 버텼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3년만 버티면 기태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 기태는 공부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설 때마다 실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는 설아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더 큰 물고기를 낚을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날 밤 기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취업 사이트가 아니라 재벌가 자녀들의 사교 모임 후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죠. 은성그룹은 망했지만 다른 재벌집 딸은 아직 많잖아. 기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어보았죠. 순수하고 성실해 보이는 미소, 여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 특유의 표정을 연습하면서요. 거울 속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거치지도 않은 시각에 설아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점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며느리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불을 확 켜고는 이불을 획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죠.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당장 일어나서 청소해. 설아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어젯밤 파출부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게 자정이 넘어서였으니까요. 고작 서너 시간을 눈붙인 게 전부였지만 시어머니 점순에게 그런 사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안방, 부엌, 화장실까지. 손바닥만 한 빌라였지만 시어머니 점순의 눈은 매의 눈보다 날카로웠죠. 구석에 먼지라도 남아있으면 그날 하루는 잔소리 지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청소를 마치면 곧바로 아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설아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차린 밥상을 시어머니 점순과 남편 기태 앞에 내놓으면 설아는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서둘러 일을 나가야 했죠.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아가 뜨끈하게 끓인 된장국을 남편 기태 앞에 내려놓았을 때 기태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설아가 당황해서 어제랑 똑같이 했는데 라고 말하려는 순간 남편 기태는 국그릇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마루 위로 튀었습니다. 설아의 발등에도 국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깨진 그릇과 흩어진 두부 조각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뭘 멍하니 서 있어? 당장 치워. 남편 기태는 차갑게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점수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들 편을 들었죠. 우리 기태가 공부하느라 얼마나 예민한데 내가 음식을 그 모양으로 해놓으니까 그렇지.
빨리 치우고 나가. 설아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 날카로운 파편이 스쳐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흘러내리는 피를 앞치마에 훔쳤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눈물이 마를 만큼 흘려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아의 하루는 그렇게 새벽부터 망가져버리곤 했습니다. 일을 나가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늘 뻐근했죠. 하지만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은 단 한 푼도 설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 점순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얼마 벌었어? 설아가 봉투를 내밀면 시어머니 점순은 그 자리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죠. 이게 다야? 숨긴 거 없고? 네, 어머님. 이게 전부예요. 설아의 대답에도 시어머니 점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털고 심지어 신발 속까지 확인했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빼앗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설아는 알지 못했지만 시어머니 점수는 그 돈으로 몰래 도박장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한 것이 점점 커져서 어느새 수천만 원의 사채까지 손을 대고 있었죠. 며느리가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이 도박장 테이블 위에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남편 기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고시 공부를 한다며 집을 나섰지만 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고급 호텔 라운지, 재벌가 자녀들이 모인다는 사교 모임의 한가운데에 남편 기태가 서 있었죠. 기태는 모임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한눈에 봐도 고가품이었죠. 기태는 눈을 빛내며 그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천세라. 국내 굴지의 건설사 천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기태는 곧바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세라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했죠. 자신을 SKY 출신의 엘리트라고 소개하면서 슬픈 눈빛으로 과거를 털어놓는 척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 결혼을 했었어요. 집안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는데 결국 맞지 않아서 정리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세라의 눈에 동정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기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미끼를 물었다. 이제 천천히 끌어당기면 된다. 기태는 세라에게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죠. 그는 아직 엄연히 설아의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라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리된 사이예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기태의 거짓말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세라는 그의 젠틀한 매너와 학력에 속아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죠. 급기야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세라는 기태에게 고가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그 선물들을 받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세라와의 데이트 비용,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기태는 설아의 비상금에 손을 댔습니다. 설아가 시어머니 점순 몰래 장롱 깊숙이 숨겨둔 봉투,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을 위해 정말 힘들게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기태는 설아가 일을 나간 사이 그 봉투를 찾아내어 통째로 가져가 버렸죠. 설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후였습니다.
빈 봉투를 발견한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물을 수도 없었어요. 물으면 시어머니 점순에게 숨겨둔 돈이 있었냐며 또 다른 구박을 당할 테니까요. 설아는 그날 밤 빈 봉투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점순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가서는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죠. 우리 며느리 말이야, 재벌집 딸이라더니 완전 거짓말이었어. 빈손으로 들어와서 우리 기태한테 빌부터 사는 거지 같은 년이라니까. 미용실 아주머니들은 혀를 끌끌 찼지만 시어머니 점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이 나서 더 심한 말들을 쏟아냈죠. 가문의 수치야, 수치.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그 정도가 있지. 그런 소문은 금세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설아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가게에 들어가면 주인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죠.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가 파출부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점순이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설아는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라고 반문했지만 대답을 들을 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점순이 들고 있던 대야의 찬물을 설아의 머리 위로 확 끼얹어 버렸거든요. 차가운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설아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시어머니 점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점순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꼴 좋다. 딱 내 수준에 맞는 모습이야. 설아는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점순이 받지 않고 외면하길래 설아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마점순, 빌린 돈 언제 갚을 거야? 다음 주까지 이자라도 안 가져오면 집에 찾아갈 줄 알아. 설아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채업자였던 겁니다. 시어머니 점순이 얼마를 빌렸는지 어디에 썼는지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촉 전화를 받는 건 언제나 설아의 몫이었죠. 한편 남편 기태는 그 시각 세라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태 씨, 전 부인이랑은 왜 헤어지신 거예요? 세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기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 여자가 낭비벽이 너무 심했어요. 집안을 거덜 내다시피 했죠.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모든 잘못을 설아에게 뒤집어 씌우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 사람 만나서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세라 씨 같은 분을 만났으니까요. 기태는 세라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세라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죠. 기태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너무 쉽군, 이 여자도. 그날 밤 기태는 집에 돌아와 설아를 마주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채 마르지도 않은 아내를 보고도 기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너랑 사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조차 마른 건지 아니면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건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3년 중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까마득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진심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점수는 설아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욕실에서 씻는 사이 점수는 설아의 낡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지갑은 이미 털어봤고 다른 숨겨둔 돈이 없나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지던 점순의 손가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꺼내어 보니 작은 천주머니였고 그 안에는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 점순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점순은 반지를 빛에 비춰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한 게 진짜 금인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점수는 반지를 손에 쥔 채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가득 차 있었죠. 그 반지가 설아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점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설아에게는 밤마다 꺼내보는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롱 맨 안쪽, 낡은 스웨터 사이에 숨겨둔 작은 천주머니. 그 안에는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설아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 점순과 남편 기태가 잠든 깊은 밤에만 그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반지에 묻은 세월의 때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닦으며 설아는 나지막이 속삭이곤 했습니다. 엄마, 저 조금만 더 버티면 되죠? 조금만 더요. 어머니는 설아가 20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손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 가녀린 목소리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평생 손가락에서 빼지 않았던 반지가 바로 이것이었죠. 설아는 반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반지가 있기에 설아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설아는 반지를 다시 천주머니에 넣고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3년의 약속 중 마지막 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 기태는 그 시각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급 와인바의 조명 아래 기태는 천세라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병이 놓여 있었고 세라는 연신 기태에게 웃음을 보내고 있었죠. 기태는 능숙하게 와인을 따라주며 감미로운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세라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세라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기태는 속으로 비웃었죠. 이 여자도 다른 여자들과 다를 게 없군.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녹아내리는 것을. 와인을 몇 잔 더 비운 뒤 기태는 취기가 오른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설아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죠. 기태는 비틀거리며 설아 앞에 섰습니다. 뭘 봐?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에게서 풍기는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 설아의 모습이 기태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아, 진짜 너만 보면 토가 나온다. 기태는 그 말과 함께 설아의 얼굴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설아의 뺨에 침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설아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소매로 뺨을 훔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기태는 그런 설아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힘도 나지 않았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일이면 3년이 끝난다. 내일이면. 그래요. 설아는 남편 기태의 외도를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풍기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 휴대전화에 수시로 울리는 알림소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 모른 척했을 뿐이었죠. 아버지가 내건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3년간 그들의 본성을 확인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설아는 모든 것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기태의 진심을 끝까지 믿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죠. 어쩌면 정말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아르바이트와 공장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 점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설아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설아의 금반지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설아가 다급히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 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 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빛에 비춰보며 코웃음을 쳤죠. 이까지 구리 반지 하나를 보물처럼 숨겨놨니? 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지는 분명 순금이었어요.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였으니까요. 어머님, 그건 제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점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유품? 아, 거지 수준에 딱 맞는 유품이네. 점순은 그 말과 함께 반지를 던졌습니다.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 속으로. 설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녀는 쓰레기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점순이 먼저 발을 내밀어 설아의 발목을 걸었죠. 설아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점순은 쓰러진 며느리의 등을 발로 내리밟았습니다. 거지 주제에 뭘 숨겨? 응? 이 집에서 네 것이 어딨어? 점순의 발이 설아의 등을 짓밟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엎드린 채 쓰레기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그때 남편 기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설아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말려줘요. 하지만 기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설아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 저런 쓰레기 같은 건 치우고 집안 청소나 더 해라. 기태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설아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죠. 설아는 오열을 삼키며 기어서 쓰레기통 앞에 다가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손을 쓰레기통 속에 집어넣었죠. 차갑고 끈적거리는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습니다. 썩은 채소 조각,
생선, 뼈, 상한 음식물들. 역겨운 냄새가 올라왔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을 때까지 쓰레기 더미를 헤집었죠. 마침내 손가락 끝에 작고 둥근 것이 잡혔습니다. 설아는 반지를 꺼내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물이 묻은 반지를 꽉 쥐며 그녀의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죠. 시어머니 점수는 그런 설아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쓰레기 속에 손을 쳐박고 있는 모습이 딱 내 수준이야. 설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수도꼭지 앞으로 갔죠. 차가운 물을 틀어 반지에 묻은 오물을 씻어냈습니다. 손에 온통 음식물 찌꺼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설아는 오직 반지만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씻긴 반지가 희미하게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설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까지.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차갑게 결정화되는 것을 설아는 느꼈습니다. 이제 끝이다. 설아는 부엌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죠. 아버지와 약속한 3년의 마지막 날.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설아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박아두었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전원을 끄고 봉인해 두었던 본래의 휴대전화였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이제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낡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오물이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죠. 이 모습 그대로, 이 치욕 그대로를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범벅이 된 비참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손톱 밑에는 오물이 끼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만은 달랐습니다. 3년간의 인내가 빚어낸 날카로운 빛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3년간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 대한 마침표이자 이제부터 시작될 반격의 신호탄이었죠. 설아는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설아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설아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걸치고 빛바랜 운동화를 신고 아무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었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점순과 남편 기태는 처음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까지 일을 하러 나가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설아 전연이 요즘 밤일도 뛰나 보네. 돈이나 많이 벌어오면 좋겠다. 시어머니 점수는 콧방귀를 끼며 그렇게 말했고 남편 기태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죠. 그들은 설아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향하는 곳은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시댁 뒤편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산길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마치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처럼요. 산 중턱에 다다르자 나무들 사이로 고급 주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외관에 고급 전원주택처럼 보였습니다. 설아가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빈틈없는 자세. 그는 은성그룹 회장실 직속 비서 중 한 명이었죠. 이사님 오셨습니까? 비서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설아를 맞이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는 대형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설아가 3년간 비밀리에 운영해온 경영 집무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망한 재벌집 딸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산속집에서 은성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왔던 거죠. 보고 시작해. 설아가 짧게 말하자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마점순 씨 명의의 사채 채권 전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빌라 담보대출 채권까지 포함해서요. 설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 점순이 3년간 도박장에서 탕진하며 쓴 빚 급기야 빌라까지 담보로 잡히며 끌어다 쓴 돈의 흔적들. 설아는 그 모든 채권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매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총액은 사채와 빌라 담보대출, 연체 이자까지 합산하면 8억 7천만 원입니다. 설아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8억 7천? 내가 3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이랑 그걸 몽땅 빼앗아서 날린 것도 모자라 집까지 담보로 잡았군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음 보고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기태 씨의 행적조사 결과입니다. 천 회장의 딸 천세라 씨와 교제 중이며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아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역시 그랬군요. 천 회장 측에는 이미 연락이 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 마침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설아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외출이 이미 다른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시어머니 점수는 동네 미용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고 점순 씨, 내가 어젯밤에 봤는데 말이야. 입이 가벼운 것으로 소문난 미용실 사장 최 여사가 점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기 며느리 설아 있잖아. 아이고 참, 내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네. 아니 어제 밤늦게 우리 동네 뒷산 있잖아. 거기 중턱 쪽에 고급 주택 몇 채 있잖아. 그쪽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 싶어서 봤더니 어떤 남자랑 같이 집에 들어가는 거 있지? 시어머니 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남자? 응, 키도 크고 인상도 좋던데. 옷차림이 깔끔한 게 어디 부잣집 도련님 같더라고. 점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죠. 인연이 감히 바람을 피워? 점수는 벌떡 일어나 미용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분노와 탐욕으로 뒤엉켜 있었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다니, 그것도 돈 많아 보이는 남자와. 점순의 눈에는 돈 냄새가 진하게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점수는 곧바로 남편 기태를 불렀습니다. 기태야, 큰일 났어. 설아 고년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남편 기태는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점순이 상세하게 설명하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눈이 반짝이더니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바람을 피운다고? 그것도 돈 많아 보이는 남자랑? 그래, 옷차림이 깔끔하고 부잣집 도련님 같았대. 집도 좋은 게 틀림없이 돈 있는 놈이야.
남편 기태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다면 이혼할 때 유리해지는 건 자신이었죠. 위자료를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잘하면 대박이다. 기태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남자가 돈이 많은 놈이라면 불륜 현장을 덮쳐서 합의금을 뜯어내면 되잖아. 수억은 뜯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 점순도 눈을 빛냈습니다. 모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돈다발이 쌓이는 환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래, 우리 기태 머리 하나는 좋아. 그놈 돈으로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호강하는 거야. 빚은 무슨 빚이요, 엄마. 아, 아니다. 그냥 그렇다고. 점수는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도박으로 빌라까지 담보 잡히며 수억의 빚을 졌다는 사실은 아들에게도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 점수는 설아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산길에 익숙했고 점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둠 속에서 설아의 모습을 놓치기 일쑤였고 몇 번은 길을 잃어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도 했죠. 젠장, 그놈 집이 어디에 있는 거야. 점수는 헐떡이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잡아야 돈을 뜯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점수는 목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 점수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죠. 키가 크고 인상이 반듯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딘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리고 곧이어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설아는 그 남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자연스럽게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순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걸렸다, 요거사. 점수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기태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찾았어, 찾았다고. 산 중턱에 집이 있는데 부잣집 도련님 같은 남자가 거기서 설아를 기다리고 있더라.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 똑똑히 봤어. 남편 기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요? 확실해요? 내 두 눈으로 봤다니까. 그 남자 옷차림이며 인상이며 딱 봐도 돈 있어 보이더라. 한탕 크게 할 수 있겠어. 기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였죠. 설아를 불륜녀로 몰아 이혼하고 상간남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세라와 화려하게 결혼하는 것.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엄마, 경찰 부르자. 현장을 덮쳐서 확실하게 잡아야 해. 기태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현장을 급습해서 잡아주세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기태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밤 남편 기태와 시어머니 점수는 경찰 2명을 대동하고 산을 올랐습니다. 점순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기태는 뒤따르며 연신 피해자 행세를 했죠. 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경찰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산 중턱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분명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점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로 저 집이다. 저 안에서 내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남편 기태도 기세등등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 확실하게 현장을 잡겠습니다. 기태는 이미 머릿속으로 합의금 액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억? 아니, 5억은 받아내야지. 설아의 상간남이 부잣집 도련님이라면 그 정도는 껌값일 거야. 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박빚 갚고 남는 돈으로 새 집도 사고 며느리 덕분에 인생 역전이네 이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곧 저 문이 열리면 설아의 불륜 현장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은 떼돈을 벌게 될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죠.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잠시 후 대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점순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남편 기태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죠. 드디어 사냥감을 잡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덫에 걸린 것은 설아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대문이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 점수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집이다. 당장 문을 부수고 저것들을 잡아. 점수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남편 기태도 뒤질세라 따라붙었죠. 그의 얼굴에는 피해자 연기와 승리의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아내가 여기서 외도를 하다니요. 기태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과장되어서 경찰들도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기태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대문 안쪽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눈빛, 설아의 비서였죠.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일행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점수는 그 여유로운 태도가 더욱 화가 치밀었죠. 이 불륜남 새끼,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점수는 비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짧은 다리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가더니 비서의 멱살을 움켜쥐었죠. 비서는 순간 눈을 크게 떴지만 점순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세던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친 놈. 돈으로 보상해라, 응? 점수는 비서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 와중에도 입에서는 온갖 욕설이 쏟아져 나왔죠. 이 더러운 놈아, 남의 마누라 꼬셔서 좋았냐? 우리 기태가 얼마나 착한 남편인데. 경찰이 황급히 점순을 말렸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폭행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점순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비서의 옷깃을 잡아당겼죠. 양복 단추가 뜯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차갑게 점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이든 여자의 힘에도 밀리지 않는 단단한 힘이었죠. 점순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곧바로 남편 기태가 가세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아내랑 여기서 뭘 한 거야? 기태는 비서의 면전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대답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남의 아내를. 비서는 기태의 손가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냉소가 서려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치 지저대는 개를 바라보는 것 같은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며 나섰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따라오세요. 일행은 고급 전원주택의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아는 평소의 낡은 옷차림이 아니었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단정한 자세.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점순이 알던 그 비굴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점순은 그런 변화를 눈치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완전히 덮어버렸으니까요. 이 요망한 것, 경찰까지 왔으니 넌 이제 끝이야. 점순은 설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목청이 찢어질 것 같은 고함이었죠. 남편 기태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달려가 비서를 가리키며 외쳤죠. 보셨죠, 경찰 아저씨? 저 남자가 바로 제 아내의 정부입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분노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죠.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3억? 아니, 5억은 받아내야지. 이 정도 규모의 고급 전원주택에 사는 놈이라면 5억쯤은 껌값일 거야. 저놈을 당장 고소할 겁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도 민사로 배상받을 거예요. 기태는 연신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경찰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 점순이 설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가문의 수치야. 넌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을 줄 알아라. 점순은 설아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3년간 며느리를 때리고 괴롭혀왔던 그 손이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설아를 향했죠. 하지만 그 순간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설아의 눈을 마주친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거든요. 그 눈빛은 점순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여유가 담겨 있었죠. 왜 그렇게 봐? 점순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설아라면 벌써 고개를 숙이고 맞을 준비를 했을 텐데요. 남편 기태는 어머니가 주춤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직접 나서기로 했죠. 이 집 수색해야겠다. 저 남자가 돈으로 설아를 꼬드긴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거야. 기태는 미친 듯이 집안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젖히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바닥에 쓸어버리고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죠. 뭐가 있나 보자, 뭐가. 경찰이 황급히 기태를 제지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함부로 남의 집 물건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태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죠. 남의 집이라고? 여기가 불륜 현장이라니까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기태는 거실에 놓인 화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화분이 깨지고 흙이 바닥에 흩어졌죠. 당신 신분이 뭐요? 경찰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비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저는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입니다. 업무? 무슨 업무? 남의 마누라랑 밤마다 만나는 게 무슨 업무야? 시어머니 점순이 다시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흥분을 멈추지 못하고 거실을 둘러보았죠. 이 집 구석구석을 다 뒤져. 불륜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점순은 닫혀있는 방문들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창고, 작은 방.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기태도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서랍장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젖히고 심지어 침대에 매트리스까지 들어 올렸죠. 어디 숨겨뒀어? 선물 받은 거 어딨냐고. 경찰들은 이 광경을 막으려 했지만 모자의 광기 어린 행동을 완전히 제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설아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마치 소란스러운 광경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한바탕 집을 뒤집어 놓은 시어머니 점수는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바로 동정심 연기였습니다. 점수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어휴,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왜 이래? 울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점순의 어깨가 들썩거렸고 코에서는 콧물이 흘러내렸죠. 경찰 아저씨들, 들어보세요. 우리 기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점수는 눈물을 훔치며 경찰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비통함이 가득했죠. 물론 전부 연기였지만요.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고 스트레스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진짜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연기였죠. 그런데 그 힘든 시간 동안 며느리라는 것이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점수는 설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전현이 우리 아들 뒷바라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밤마다 여기 와서 호강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기태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으며 동참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기태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경찰을 향해 연신 눈짓을 보냈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 저 불륜녀를 당장 처벌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점수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통곡하며 바닥을 쳤죠. 내 아들이 고시 공부하는 동안 며느리가 여기서 이렇게 딴짓을 했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점순의 손가락이 고급스러운 거실 인테리어를 가리켰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소파, 대형 텔레비전,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 우리는 좁은 빌라에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이녀는 이런 좋은 집에서 남자랑 살림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눈물이 점순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설아를 노려보았죠. 은설아, 너 사람이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설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눈으로 시어머니의 통곡 연기를 지켜볼 뿐이었죠. 경찰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불륜의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노부인의 통곡은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수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죠. 기태도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그 사람을 시어머니 점수는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그 얼굴, 사돈이라며 악수를 나눴던 그 손. 점수는 그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었죠. 재벌집 사돈을 얻었으니 이제 팔자가 펴진다고요. 그런데 결혼식 직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성그룹이 부도가 났고 은 회장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의식도 못 차리고 누워만 있다더라. 이제 얼마 못 산다더라.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죠. 점수는 그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분해했습니다. 재벌 사돈이 하루아침에 반송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때부터 설아를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차피 친정 아버지는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이 며느리는 아무 빽도 없는 거지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죽어가던 사돈이 왜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나오는 거죠? 사돈? 점순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그 얼굴이 맞았습니다. 은충만, 설아의 아버지,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다던 그 사람이요.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 쓰러져서 죽어간다면서? 왜 여기에 멀쩡하게 서 있는 거지? 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죠. 마치 귀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반송장이라고 들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정정해 보였거든요. 은 회장은 점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3년 전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죽어간다고? 누가 그러답니까? 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느꼈죠. 부도도 거짓말이었고 병원에 누워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꾸며낸 이야기였다는 건가? 남편 기태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점순보다 상황을 더 빨리 파악했죠. 재벌가 자녀들의 사교 모임을 기웃거리며 공부했던 게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이야. 은성그룹, 국내 최대 기업, 천 회장의 건설사보다 수십 배는 더 큰 재벌. 그 은성그룹이 망한 게 아니었다면 설아는 지금까지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건가? 기태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인어른. 기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죠.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아를 구하러 온 겁니다. 설아가 이상한 남자에게 납치된 줄 알고. 기태는 본능적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륜녀라고 손가락질하던 것은 까맣게 잊은 채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하지만 은 회장은 기태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입 다물게. 은 회장의 한마디에 기태의 입이 딱 닫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입을 틀어막힌 것 같았죠. 은 회장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압도적인 기품이 풍겼죠.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병원 신세를 지기는커녕 누구보다 건강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실을 훑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깨진 화분, 그리고 한가운데 서 있는 설아. 은 회장의 눈이 딸에게 머물렀습니다. 설아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빛 속에는 3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봤나? 호통이 거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거대한 목소리였죠. 시어머니 점수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경찰들도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고요. 내 딸에게서 저 더러운 손들 당장 치워라. 은 회장이 경찰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명령이었죠. 비서가 재빨리 은 회장 앞으로 달려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의 상황은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수고했네. 은 회장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기태와 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 차 있었죠.
경찰 중 한 명이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이분이 은성그룹 은충만 회장님이십니다. 비서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경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은성그룹이라고요? 그 은성그룹이요? 그렇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시고 저기 계신 분의 아버지십니다. 비서가 설아를 가리켰습니다. 경찰들의 시선이 일제히 설아에게 쏠렸죠. 시어머니 점수는 아직도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3년간의 기억이 빙글빙글 돌아갔죠.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의식도 없이 누워만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백도 없는 거지년이라고, 그래서 맘껏 부려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벽마다 깨워 청소를 시킨 1번 돈을 몽땅 빼앗은 일, 찬물을 끼얹은 일, 금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진 일.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점순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때 은 회장이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죠. 설아의 볼에 난 작은 상처, 거칠어진 손, 지쳐 보이는 눈가, 3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새겨진 흔적들이었습니다. 은 회장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내 딸을 이 꼴로 만든 게 당신들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남편 기태가 후다닥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닙니다. 저는 설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기태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륜녀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은 회장은 기태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깔린 벌레를 보는 것처럼 시선조차 주지 않았죠. 경찰, 은 회장이 짧게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경찰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이자들을 주거 침입 및 기물 파손, 폭행 미수로 처리해 주시오. 모든 증거는 우리 쪽에서 제공하겠소.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찰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시어머니 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사돈. 이건 오해라니까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설아가 바람을 피워서. 입 다무시오. 은 회장의 한마디에 점순의 입이 딱 닫혔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3년 전 결혼식 때 보았던 점잖은 사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냉혹한 재벌 총수였죠. 점수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 거실 안쪽 방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은 회장의 뒤를 이어 두 사람이 더 걸어 나오고 있었죠. 남편 기태는 그 얼굴들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 회장, 그리고 그의 딸 천세라. 기태가 이혼남 행세를 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라 씨? 기태의 입에서 간신히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멸에 가득 찬 눈으로 기태를 바라볼 뿐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자신의 손을 잡던 그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천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박기태 내 이놈. 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이혼남이라고 했지? 전 부인과 확실히 정리됐다고 했지? 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천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감히 누구 보고 아버님이야. 이 사기꾼 놈아. 천 회장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기태의 뺨이 옆으로 돌아갔죠. 감히 내 딸을 상대로 사기 결혼을 해? 내 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다 조사했어. 천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죠. 학력도 가짜, 경력도 가짜, 이혼도 가짜. 내 놈 인생 전체가 사기야, 사기. 기태는 풀려나려고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천 회장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이미 정리가 확실히 된 사이라면서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부인이 낭비벽이 심해서 집안을 망쳤다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면서요? 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세라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태를 보았죠. 이 여자가 그 낭비벽 심한 전 부인이에요? 손이 이렇게 거칠어지도록 일을 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세라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괴물. 시어머니 점수는 이 광경을 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사돈이 죽어가는 게 아니었고 며느리네가 망한 것도 아니었고 세라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고 점순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게 꿈이야. 진짜일 리 없어. 점순의 입에서 신음 같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설아는 그 모든 광경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금반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어머니의 유품을요. 엄마, 보고 계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설아는 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남편 기태는 천 회장의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세라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세라의 발등을 붙잡았죠.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간 갈고 닦은 연기력을 총동원한 모습이었어요. 세라 씨 아닙니다. 제 말 좀 들어봐요.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스토킹한 거예요. 이혼하자고 했는데 안 해준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를 괴롭힌 거라고요. 기태는 설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끝까지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추악한 몸부림이었죠. 세라는 자신의 발등을 붙잡고 있는 기태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손을 잡으며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그 손이 지금은 한없이 추하게 느껴졌죠. 손 치워요. 세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 오점이 바로 당신 같은 놈을 만난 거예요. 세라는 기태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천 회장이 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죠. 은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마터면 내 딸을 이런 사기꾼과 결혼시킬 뻔했으니. 은 회장은 천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 회장이 무슨 잘못이오? 속은 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소? 두 회장의 시선이 동시에 기태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경멸과 분노에 기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 점수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그녀는 비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저기, 사돈어른. 점수는 비틀거리며 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남자요, 저 남자. 저놈이 우리 며느리 내연남이에요. 저놈이 우리 며느리를 꼬셔서 여기로 데려온 거라니까요. 점수는 연신 비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불륜 현장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비서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은성그룹 회장님의 직속 비서입니다. 내연남이 아니라 회장님 따님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비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불륜이고 뭐고 없어요. 할머니가 쫓아온 곳은 은 회장님 따님의 업무 공간이었던 겁니다. 점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순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죠. 박기태 씨, 신분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일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기태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명의 아버님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얼굴이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5억을 뜯어낼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수갑을 찰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경찰이 기태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기태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그때 설아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담긴 봉투였죠. 설아는 시어머니 점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설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도장들이었죠. 차용증, 담보대출 계약서, 이자 계산서, 그리고 맨 위에 적힌 총액 8억 7천만 원. 점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채, 빌라 담보대출, 그리고 3년간 불어난 이자까지. 점순이 도박장에서 탕진하며 쌓아온 빚의 총액이었죠. 점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왜 내한테 있어? 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서류들은 사채업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었거든요. 자신을 쪼아대며 이자를 받아가던 그 무서운 사람들 손에 있어야 할 서류가 왜 며느리 손에 있는 거죠? 설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쓴 이 빚들, 제가 산 지 오래입니다. 뭐라고?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빚의 주인은 저예요. 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내가 무슨 돈으로 이걸 다 샀냐고. 8억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해. 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했죠. 점순의 눈이 천천히 은 회장을 향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의 외동딸에게 8억쯤은 푼돈이었을 테니까요. 점순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빚을 다 사들였다는 건 이제 자신의 목줄이
며느리 손에 쥐어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천세라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라는 경찰에게 붙잡혀 있는 남편 기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가득했죠. 이 나쁜 놈. 세라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기태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아? 당신이 인간이야?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기태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설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세라가 설아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저 정말 몰랐어요. 저 사람이 이런 놈인 줄. 세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속아서 당신한테 피해를 드릴 뻔했네요. 설아는 세라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설아가 입을 열었죠. 세라 씨 잘못이 아니에요. 속은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세라는 눈물을 훔치며 은 회장에게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저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다 있어요. 전 부인을 모함하는 내용들이요. 전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세라 양. 설아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둥근 금속이 손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죠. 친정어머니의 금반지였습니다. 며칠 전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그 반지를요. 설아는 천천히 점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점순의 눈앞에 들이댔죠. 이거 기억나세요, 어머니? 점순의 눈이 반지를 향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그 반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걸 쓰레기통에 던질 때 당신들의 운명도 그 오물 속에 처박힌 거예요. 서늘한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죠. 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설아의 발밑에 엎드렸죠. 설아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점수는 설아의 이름을 부르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며느리의 이름을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눈이 멀었었어. 내가 미쳤었어. 점순의 통곡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 기태도 뒤질세라 은 회장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기태는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울부짖었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설아한테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은 회장은 기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만이 가득했죠. 내 놈 같은 사위 둔 적 없다. 차갑게 내뱉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설아는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저와 직원에게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법대로 엄벌해 주세요.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모두 연행하겠습니다. 경찰이 기태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기태는 아직도 발버둥을 쳤죠. 설아야, 은설아, 나 좀 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설아는 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기태의 발밑에 던졌죠.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제명이야. 설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기태는 발밑에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서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경찰이 기태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점순도 다른 경찰에게 붙잡혀 뒤따랐죠. 설아야, 제발, 한 번만. 점순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고요해진 거실에서 설아는 손에 든 금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요. 끝났어, 엄마. 설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었죠. 은 회장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설아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경찰이 남편 기태와 시어머니 점순을 끌고 나가려는 순간 설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비서가 거실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남편 기태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죠. 화면 속 기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설아, 그건 이용 가치 없으니까 적당히 굴리다 버릴 거야. 어차피 백도 없는 거지 같은 것인데 뭘. 천 회장 딸 알지? 그 여자 완전 내 손에 넘어왔거든.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화면이 꺼졌습니다. 천세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자신에게 속삭이던 달콤한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거죠. 기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설아는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죠. 저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3년을 참았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본 대가로 당신들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당했죠. 설아의 눈빛이 시어머니 점순에게 향했습니다. 새벽 4시에 깨워 청소를 시켰죠. 번 돈은 전부 빼앗아 도박장에서 날렸고요. 찬물을 끼얹고 등을 밟고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쓰레기통에 던졌잖아요. 점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설아의 시선이 이번엔 남편 기태에게 옮겨갔습니다. 당신은 제가 고시 공부 뒷바라지한다고 허리 휘게 일하는 동안 다른 여자한테 이혼남이라고 속이며 결혼 사기를 쳤죠. 기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설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사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괴물인지 똑똑히 보여줘서. 설아는 현관 쪽으로 끌려가는 점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점순의 낡은 외투가 눈에 들어왔죠. 설아는 그 외투를 발로 밟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거울 좀 보고 사세요, 어머니. 지금 당신 꼴이 어떤지. 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간 자신이 며느리에게 던졌던 그 눈빛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죠. 경멸, 조롱, 그리고 차가운 승리. 점순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설아야, 은설아, 내가 잘못했어. 남편 기태가 수갑을 찬 채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는 그의 목소리를 삼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사기 결혼, 학력 위조, 신분 사칭. 그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유치장과 재벌가의 칼 같은 고소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점순은 빌라 앞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경매 개시 결정문이 구겨져 있었죠. 자신이 담보로 잡았던 빌라 그 채권자가 며느리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은성그룹 외동딸이었대. 세상에 그런 사람을 3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었다며? 천벌이지 뭐. 아무도 멈춰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은 승합차가 점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험상궂은 남자들이 내리더니 점순의 팔을 잡아 끌었죠. 마점순 씨, 8억 7천. 이제 저희가 직접 받겠습니다. 뭐요? 은 회장님이 채권자라며. 그분이 저희한테 넘기셨어요. 점순의 후에 섞인 비명이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같은 시각, 설아는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친정 어머니의 금반지가 들려 있었죠. 새하얀 천으로 반지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며칠 전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렸던 그 반지가 이제는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설아는 깨끗해진 반지를 손가락에 다시 끼웠습니다. 은 회장이 뒤에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아버지, 저 이제 다시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 본사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설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당당한 걸음걸이. 3년간 숨겨왔던 본래의 모습이었죠. 수천 명의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돌아오셨습니까? 설아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는 아버지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 어머니의 사진 옆에 금반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뒷산을 바라보았죠. 3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걸레질을 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해서 번 돈을 빼앗기고 사랑한다던 남자에게 침을 맞고 어머니의 유품을 쓰레기통에서 건져야 했던 시간. 가슴 한쪽이 여전히 쓰렸습니다.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죠. 하지만요. 설아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배웠어.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동안 뼈저리게요. 노을이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설아는 알았습니다. 말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탐욕을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눈을 갖기 위해 치른 수업료가 조금 비쌌을 뿐입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속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새로운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진짜 설아의 아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노자와 함께 동양 철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여러 구 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산천보다 험하고 하늘보다 알기 어렵다.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어도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사연 속 설아도 처음에는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목숨을 걸고 구해준 청년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을 견딘 끝에 그 눈빛 뒤에 숨겨진 탐욕을 똑똑히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제 말에 속지 않는 눈을 갖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아픔은 헛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선물해 주었을 테니까요. 오늘 설아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